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안에 여천 NCC가 수년간 적자 누적으로 부도 위기에 빠짐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천 NCC의 공동 대주주인 DL그룹이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위기에 직면한 만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2조 원 증가했습니다. 627 가계대출 규제 후 증가세가 꺾였던 7월보다 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신용대출이라도 받아놓지 않은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 설립될 동남권 투자기관이 은행 대신 공사 형태로 3조 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은행 형태가 될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 규제를 받아야 해 투자공사로 방향을 바꾸고 공사채 3조 원을 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해수부는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귀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민주당이 50억 원으로 다시 완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을 더 지켜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대로 두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식어버린 투자 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이 많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두원 하나증권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증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발표한 날 이후 바로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민주당 주도로 원상복귀하는 줄 알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이 영향,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더 지켜보자 하는 영향이 지금 시장에 우선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김도현 연구원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는? 일단 한 거래일수 기준으로 8영업일 전에 대주주 기준 하향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기본적으로 강화되면서 시장이 불안하다. 이번 정부가 과연 증시 부양이라는 큰 얼개 속에서 뭐 더 나아가서는 가계 포트폴리오를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리밸런싱, 즉 재편하는 이 큰 기조 속에서 동산 중에서 국내 증시를 일단 부양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실망감이 상당히 있었고요. 따라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당일날은 큰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데 사실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국내 이슈도 분명 영향력이 있었으나 그 시기쯤에서 또 가장 중요했던 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내적으로는 그동안 기대감이 높았던 이 세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경감되면서 우리 주식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지난주까지 지난주 중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다가 지난주에 우리 여의도에서 들렸던 소문 중에 하나가 원복한댄다. 그러니까 원상복귀한다는 얘기가 좀 많았잖아요. 사실 어제 다양한 속보들이 왔었는데 원복은 아직까지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숙고할 것이다. 즉 지금의 상황을 보면 뭐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이럴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글쎄 언젠가는 원복할 가능성이 아직은 살아있다. 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나타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발표 당일에는 급락을 했지만 그 이후로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다가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원복이 될까 안 될까 좀 눈치 보는 장세라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당초 투자자들의 기대는 원상복귀 될 거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왜 결론을 내지 못했을까요? 이상민 연구원은 이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정부가 민주당이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상복귀를 요구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과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8월 1일 날 이 주가가 하락한 것이 예. 뭐 이 양도소득세 때문 영향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아까도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과가 중첩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 그 뉴욕 지수가 떨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그날 상하이 지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상하이 지수나 뉴욕 지수 떨어진 거가 한국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떨어진 것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이 트럼프 그 관세 협정 직후였죠. 근데 뭐 우리나라 정도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예. 뭐 나쁘진 않죠. 근데 다른 나라들이 나쁜 거가 주식이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좋아야지 우리나라 주식이 좋지. 그렇죠. 다른 나라는 더 나쁘고 우리나라는 뭐 적당히 나쁘다. 당연히 주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예.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용 지수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 중국의 제조업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중첩돼서 일어났고요. 예.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8월 1일 날 오히려 개인은 순매수했습니다. 그날 예, 8월 그날 1일 날 뭐 개인은 순매수했는데 이게 뭐 개인들이 뭐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대전제 자체가 오히려 무너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본질 가치가 있고 네. 그 본질 가치와 다른 이유 때문에 시장이 나빠진다면은 개인들은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거고 예. 실제로 8월 1일 날은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이 순매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안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게 발표된 직후에 주가가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생각이라든지 정부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군요, 지금. 그렇죠. 그게 양도세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두 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조금 복합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단순히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원상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고 뭔가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정부와 조금 철학이 좀 달라진 건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시간은 경과해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첫 정책의 단추가 약간은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단추가. 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 사실 부동산에 6억 원 정도의 수요단에서의 제한 규제가 한번 들어갔었고 6억 원 대출 규제. 맞습니다. 네. 세법 개정이 3% 룰을 통과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즉 네. 우리 코스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그 얼개 속에서 이어지는 세법 개정에 대한 연장선상이었거든요. 예. 자, 정책이 아까 나와보고 그 이후에 정책에 대한 효과는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여태까지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은 이제야 비로소 이 가계의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7, 80% 묶여져 있는 이 큰 쏠림이 동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자발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 크게 방점이 있었고 네. 또한 이번에 세법 개정의 요율이 하나하나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발표된 요율보다는 상당히 적은 요율이 시장에 떠돌았었거든요.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도 최고 세율이 한 25%. 배당소득세율. 맞습니다. 예. 한 25%대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기대감이 일부 후퇴되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께서 물론 그날 당일의 데이터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뒤에서 놓고 볼까요? 물론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예. 각 기업들이 글로벌 포지션도 다르고 예. 또한 재반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우리 지수는 글쎄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자, 트럼프의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고유한 영역에서 국내에 발목을 잡았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방점이 있었던 이 세제 개편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듯한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소, 우리 시장만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를 이제 큰 물줄기를 바꿔 나가는 그 중간에
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는다. 뭔가 어긋난다 정책과 이런 투자자들의 좀 실망감이 반영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날 일일날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정책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흐름이 좀 바뀌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뭔가 정책이 하나가 좀 잘못 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다는 건데 이런 정책 쉽게 말해서 부동산으로 쏠렸던 큰 자산을 우리 전체적인 자산과 관심을 주식으로 돌리려는 그런 노력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조세의 가장 근본 원인, 목적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세금 가지고 뭘 너무 많이 하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과거에서부터 뭐 이렇게 아주 예전에 뭐 불법 과외가 있었다. 그 과외가 불법인 시절에 그럴 경우에 불법 과외를 단속을 하려면은 뭔가 행정 규제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가지고 뭔가 뭔가 납세 조사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너무 나빠진다. 그러면 뭔가 나름대로 행정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해서 뭔가 부동산 시장을 좋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조세는 목적은 결국 국가의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시장에 세금을 안 매겼으면 좋겠고, 네. 예를 들어서 뭐 AI나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은 AI와 제조업에 세금을 좀 면제해줬으면 좋겠고, 뭐 모든 측면에서는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 중요하다. 그럼 장애인 관련된 세금을 면제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모든 측면만 보면 세금을 안 걷는 게 제일 좋아요. 부가가치세. 이것도 안 좋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은 당연히 물가가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보면 부가세를 내려야 되는데 내려야 되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조업도 중요하죠, 자본시장도 중요하죠, 복지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도 세금을 걷지 못하는 건데요. 이렇게 복잡할수록 우리는 원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자라는 소득 거고, 있는 곳에 그렇죠. 우리는 부작용이 없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모든 세금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본시장의 세금은 자본시장의 부작용이 있고 소비시장의 세금은 소비시장의 부작용이 있는데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인 거고 네. 저는 이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늘리는 거고 물론 자본시장이 안 좋은 것은 세금은 안 좋죠. 자본시장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데 세금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네.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당연히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네.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금에 왜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는 이제 상당히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부가 나라 돈을 쓰려면 어디선가 재원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인데 지금 지출을 늘려가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도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주주 기준을 좀 강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세제 개편에 들어가 있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조금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세금 하나는 세금을 좀 네. 더 거두는 거고 네. 하나는 조금 더 줄여주는 거고. 이렇게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정부가 주식 시장을 뭐 부양까지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너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큰 발판으로서 주주환원, 네. 더구나 가계가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투기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바라보려면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싣고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데 큰 방점이 있었고요. 예. 그런 연장수상에서 이 배당소득을 기존 소득세와 합산해서 너무 가중시키니 분리해서 주겠다. 이 측면의 가장 근저에는 어쨌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좀 더 주겠다는 데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조했었고요.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글쎄요.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별될 수 있겠지만 미리 얘기했었던 것은 워낙 세율이 낮았다라는 것이죠. 최고 세율 당초 기대했던 거는 그게 이제 맞습니다. 최고 25%로 좀 기대감이 있었죠. 처음에는 한 25% 정도 네.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35%로 발표가 물론 된 네 거고요. 맞습니다. 좀 더 높아졌고 물론 소득 구간을 보면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의 대부분 사람들이 수렴해 있는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이번 정책이 처음 시행하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세법 개정에서 첫 발 자체가 국민의 공감대전 정서의 일부 어느 정도 온도차를 느끼는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것이 일단은 실망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정책이라는 게
옳은 정책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지금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이 옳을까요? 그거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시장의 기대감에 일부 반환을 정책적 요인이 나타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조금 저희가 이제 주제가 약간 넘어가서 당초 기대했던 더구나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얘기했던 최고 25%보다는 정부는 10%포인트 높은 35%를 제시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뭐 배당을 좀 더 활성화시키다는 취지에서 처음보다 지금보다는 배당소득이나 세금을 조금 줄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세금의 기본 목적과 효과 이런 걸 따져볼 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감세를 한 거고요. 그리고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세를 한 거고. 그래서 예. 이번에는 증세와 감세,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뭐 너무 증세만 하면은 자본시장에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뭐 감세를 하면은 당연히 세수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예. 나름대로 정부는 증세도 하고 감세도 해서 시장을 달래기도 하면서 세수도 좀 확보한다라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 잘하신 것처럼 뭐 여의도에서 예측은 뭐 조금 더 많이 감세할 줄 알았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근데 재미있는 말을 제가 하자면은 내가 여의도 출신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 보통 뭐 동여의도, 서여의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금융 출신들은 여의도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금융 출신 말고 국회 출신, 예, 저처럼 국회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나는 여의도 출신이야라고 말하면은 금융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계를 말을 하는 거고요. 정치인들. 네, 그래서 둘 다 여의도 출신이 하나는 동여의도 출신, 하나는 서여의도 출신인데요. 네. 그런데 동여의도에서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예측은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이 국회 예측에서는 이 일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예측의 영역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지금 이소영 의원을 그럼요.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보면은 엄청난 증세부터 엄청난 감세까지 현재 입법 발의된 거면 무수히 많고 이 많은 국회의원 입법 발의 중에서 어떤 게 실제로 될지에 대해서는 그 국회 내부에서는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 세법에 대해서 국회의원 입법은 별로 예측 가능성에 저해되는 요소는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 입법이 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 입법이라는 것은 현재보다 정부가 감세를 했냐 현재보다 정부가 증세를 했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일부 국회의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희망 섞인 예측이지 네. 실제는 국회의원 발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소영 의원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마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상태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을 비교해보면 그래도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주는 쪽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맞습니다. 된다. 그 수많은 300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수없이 발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실제로 얘기인데 엄청난 증세부터 엄청난 감세까지 이미 다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자기 희망 섞인 예측을 하는 것은 실제 정가 예측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 좋은 얘기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 오브 데미일 수 있죠. 300명 중에 한 명의 의원의 발언이 네. 왜 많은 매스컴을 타고 또 흔히 증권가에서 열광했는가 표현이 네.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강구했던 어떻게 보면 민심의 흐름의 연장선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00명의 여당 의원들 중에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대고 얘기를 하지만 하이라이트 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며 또 하이라이트 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분명 이번에 세법 개정은 모두 다 하이라이트 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소영 의원이 후에 보면 그 여러 단체 중에 집단지성의 어떤 큰 선두자의 목소리보다는 네. 하나 개인일 수 있지만 그가 제일 먼저 퍼스트 콜이라고 우리 보통 애널리스트는 얘기하는데 예. 어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먼저 리스크를 안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화제가 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가만히졌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희 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어떤 국회의원은 하나도 시장의 기대를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뭐 않잖아요.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명확합니다.
어떤 거? 감세를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증세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래. 감세 법안 내면은 꼭 언론에 나오고 증세 법안 내면 언론에 나오더라도 비판적으로 언론에 아니 나와요. 부동산 같은 게 세금 올린다 그러면 언론도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뭔가 증세는 국회의원 정치인 입장에서는 항상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첫 질문이 아니 왜 그 여당은 이거를 조금 더 그 회복 그 양도소득세를 기준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안 하려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감세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 정부를 경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 감세를 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퓰리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감세 그리고 감세를 하면은 시장은 좋아하더라. 근데 모든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지금 봐가지고는 민주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좀 확고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상황을 지켜본다는 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금투세를 이게 그 반대를 했었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 그렇죠.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세금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모든 세금을 다 깎으면은 정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정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원 시절에 또 깎아주는 주장을 했다가 정부 행정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정부 안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만약 확정이 된다면요. 최고세율 35%잖아요. 네. 그리고 기준이 이제 뭐 배당 성향 40% 그리고 25% 중에서 5% 증가. 이 정도는 배당을 늘리는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 네. 사실 이번 세법이 적용하는 것은 내후년의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에요. 이번에 배당 성향 조건이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예, 이 기준이 까다롭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물론 내후년에 적용될 조건을 지금으로 소급해서 만약에 지금 상장돼 있는 한 2,300개 기업들 중에 지금의 배당 조건에 효과를 받을 기업이 몇 개나 있냐라고 하면 약 한 2% 정도입니다. 2%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맞냐 적냐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을 늘릴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물며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효과를 좀 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지금의 조건은 좀 타이트한 게 아닌가라는 결론입니다. 네, 지금 배당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40% 혹은 배당 성향 25% 중에서 3년 평균보다 5% 증가한 기업 대상이 2%다 그런 얘기인데 이상민 의원님 아까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주식을 팔아서 얻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 우리는 이제 철회가 됐잖아요.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투자소득세도 도입하려다가 유보가 되고요. 이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조금 뭔가 지금 반대가 일단 부닥쳐 있고요. 증권거래소도 그렇고 이 주식 관련 세금이 조금 일관성이 없고 이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너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뭔가 세금이 조금 원칙이 정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자본시장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물론 세금도 안 좋지만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차라리 아무리 악재라도 현실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차라리 현실화된 악재는 이제 더 이상 이 악영향은 제한적인데, 근데 이 지금 자본시장 관련된 세금이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금투세가 도입이 되려다가 또 없어졌고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범위를 좀 확대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한 상황이 저는 자본시장에도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원칙은 지금 계속 이 대주주 양도세 그러는데 양도세의 풀네임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한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아니라 양도했을 때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고 양도했을 때 소득이 안 생기면은 안 내는 세금이거든요. 일반 우리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벌면 한 1,000만 원 세금을 내요. 근데 주식 양도를 통해서 1억을 벌어도 10억을 벌어도 현재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측면에서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가치가 있죠. 네. 자본시장은 잘 됐으면 좋겠죠. 누구나. 그리고 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이 소득의 원칙도 되었으면 좋겠고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빨리 결론을 정확하게 내고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증권 거래세율도 있거든요. 증권 거래세율을 좀 올리겠다. 그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철회됐기 때문에 도입하는 전제로 조금 내렸던 거니까 다시 올리자는 건데 증권 거래세 지금 대주주 기준, 양도세 기준, 금투세, 이상미 수석위원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지금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전혀 검토하지 않은 금투세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많은 여러 가지 세금의 조금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합리적일까?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질문이죠. 정책적 제형과 비슷한 것인데 당근과 채찍을 혼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수확충에 있어서 아까 잘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부과해야겠죠. 하지만 같은 자산일 수는 같은 자산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부동산은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요. 일가구의 유주택, 또 장마라 그래서 장기 마련주택에 대해서 깎아주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세 같은 것도 사실은 오래 갖고 있고 낮은 매매, 투기적 성향을 좀 지양해라라는 얘기인데 주식시장도 양도세를 글쎄 양도소득세이니까 소득이 내면 나중에 낸다 하더라도 좀 오래 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제언도 좀 드립니다. 네. 부동산처럼 주식을 좀 오래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유인 인센티브를 주라는 건데 하여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세제에 좀 뭔가 정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툭 던졌다가 또 이렇게 반대하면 여당이 계속 그 반대의 물결이 타서 저 반대를 하고 뭔가 지금 이것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도 현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쉽진 않네요. 자, 저희가 지금 주식 관련 세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게 증시에 좀 저희가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전제로 얘기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중투표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또 다른 상법 개정안, 이게 뭐 3차 상법 개정안일 수도 있는데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자본시장 측면에서 좀 짧게 두 분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본시장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 필요하죠. 근데 그 배당이랑 자사주 소각은 경제적으로는 정확하게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우리가 증시를 부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가 만약에 너무 그 종합과세가 너무 크다면 우리는 그냥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세금 없이 주주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도 적지만 이 자사주 소각도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배당도 늘리면 좋고 자사주 소각도 늘리면 좋은데 최소한 우리가 자사주 소각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이 배당 종합과세가 너무 이게 세금이 많아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세금이 많아서 배당하기 싫으면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사주 소각도 하지 않는 거고 왜 자사주 소각도 잘 안 하냐라고 보면은 저는 소유집의 괴리가 이 문제의 가장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유집의 괴리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두원 연구원도 짧게 좀 답변을 부탁할까요?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어때요? 기업인들은 저는 프로라고 봅니다. 프로페셔널이다. 네. 국가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기업이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으면 투자를 더 하고 투자 아니고 자신 없고 배당하고 싶으면 더 배당을 하고 우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경건하게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마치 자사주를 매입해라, 1년 뒤에 소각해라. 아니 그렇다니 지금 벌어지는 행동은 자사주를 매입하지도 않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으로 따르되 자기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들은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거의 표본이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정책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기업에는 맞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기업에는 이렇지 않아요. 등등을 하는 것이 글쎄 저는 기업인의 입장에서라면 자기 상황과 자기 컨디션에 맞게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네, 정부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책을 이행을 하면 된다. 아마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원 하나증권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강세장을 보이면서 ETF 상장지수 펀드 간에도 수익률 경쟁이 치열합니다. ETF 종목 수만 해도 1,000개를 넘어섰고 순자산은 220조 원을 돌파했죠. 어떤 ETF가 더 매력적인지 그리고 앞으로 ETF 투자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안진우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전략팀 팀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TF 투자 정말 많이 합니다. 종목이 1,000개가 넘은 줄 몰랐는데요. 뭐 순자산도 220조 정말 대단하네요. 네, 1,000개가 넘었습니다. 네, 경쟁도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굉장히 수익률 경쟁. 치열합니다. 네. 최근 뭐 증시를 그대로 반영을 하겠지만 최근 한 달간 최근 짧은 기간 기준으로 좀 ETF 그 많은 ETF 중에서 수익률이 좀 좋았던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좋았던 거는 조선 테마 ETF였습니다. 조선. 예, 조선업 쪽이 상당히 좋았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조선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네. 특히 조선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요.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조선 협업펀드도 거의 200조 규모로 설정을 하기로 협업을 했고요. 예. 상당히 조선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MRO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측면으로 미국이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향 때문에 타이거 조선 탑10 이 31%, 그다음에 소울 조선 탑3 플러스가 30%.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요. 예, 최근 한 달 대단하네요. 수익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코덱스 친환경 조선 액티브가 27%, 예. 그리고 하나로 FN 조선해운이 약 23%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저 보니까 1, 2, 3등이 다 조선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조금 건너서 또 조선이 있고 또 네네. 방산도 있는데 역시 뭐 조선이 개별 종목으로도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ETF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아주 짧게 봐도 그러겠습니다. 지금 한 달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네, 최근 1년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1년으로 봐도 1년으로 봐도 상당히 수준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작년부터 계속 수익률이 좋았고요. 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많은 수주를 하면서 그 주가가 올라갔고요.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상황에 미국 쪽 MRO라든지 유지 보수, 함선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좋은 것이 더 배가가 돼서 네. 최근에 더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수익률이 사실은 미래가 중요한데 과거 한 달간, 1년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한 달, 1년간 많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보장은 없지만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 미국이 지금 조선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 중국의 거의 한 200분의 1 정도밖에 선박 건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가 파트너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그 함성 같은 걸 협약을 할 이유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로 많은 수주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재빠르게 그쪽으로 투자 자산을 옮기고 있는데 지금 조선업이 앞서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반기와 만약에 비교했을 때 하반기에 달라진 또 다른 특별한 뭐 변화가 있는 게 좀 있었습니까? 네, 가장 크게 변화가 있는 거는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예, 어땠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예. 계속 작년부터 수익률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는 거의 20%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네요. 네, 많이 달라졌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각광을 받으면서 예. 이게 상당히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특히 그 AI가 많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ESS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거에는 주로 중국산 LFP 배터리를 많이 썼었습니다. 네. 거의 한 80% 이상이 중국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2차 행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여기 페널티가 적용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것으로 이제 많이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7월 말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LFP 한 6조 정도의 수주를 받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반기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11%에서 한 15% 정도 퍼져 있지만은 하반기에는 소울 2차전지 소부장이 21%,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탑10이 한 21%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2차전지 ETF들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좀 상반기만 보면 2차전지 정말 못난이 얘기를 들을 법했는데 네네. 하반기에는 벌써 수익률이 20% 전후니까 거의 우등생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네, 많이 예.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그 실력을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지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산도 아까 잠깐 보니까 수익률 탑 10에 조선 못지않게 바로 방산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휴전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래스카에서? 네네. 그러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보시면은 YTD 수익률이 한 189%였는데요. 최근 한 주 수익률이 마이너스 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PER 등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러우 전쟁 휴전이라는 방산 테마에 있어서 그 강력한 이슈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 일주일 수익률도 많이 떨어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보실 거는 예. 실질적으로 러우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방산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측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산의 수요가 유럽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중동, 아시아 등 지역도 있고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이 소비한 무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방산 수요는 축소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네. 이런 보충 수요와 자주 국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를 해왔고요. 이 수요가 갑자기 줄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조정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그동안 높은 주가 상승에 대해서 그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방산 수요 하락 전망으로 좀 조정이 아니라 네네.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심리적인 판단. 요인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뭐 종전될 거라는 기대감이 전에도 가끔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때마다 이 방산 ETF들이 좀 영향을 받았을 텐데 네네. 그때마다 조금 다시 일어서고 계속 상승 그래프를 그려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계속 상승을 해왔고요. 예. 일단 이 전쟁 종식이 미치는 영향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부분 첫 번째는 나토가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6월 말에 GDP의 5% 수준까지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2%에서 1% 정도 수준이었다가 5%까지 높이니까요. 거의 2배 넘게 목표를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방비로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작년 4분기 예.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여러 가지 생산성 개선, 환율 효과 그리고 물량 효과들이 겹쳐져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수익성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한 이 밸류에이션 높았다는 상당히 우려들이 많은데 네.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PER은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기업들은 20배 초반에 형성이 돼 있고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30배에서 40배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보면 비싼 게 맞는데요. 다만 이제 유럽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라인메탈이라는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은 네. 올해 실적 기준 PER이 거의 60배에 이르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거의 4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봤을 때 국내 방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과도하지는 않다. 이런 측면을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겁니까? 예, 이게 모두가 이미 실적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 주가는 선행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실적이 좋은 건 시장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으려면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방산의 상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성장에 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유럽 재무장은 이제 시작을 했을 뿐이고요. 중동 아시아 수요가 아직은 견제를 하고 네. 기업들의 실적도 꾸준히 나올 예상이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주도주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처럼 수요 절벽이 온다 이런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들이 아직 화약고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불안한 고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수주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 동향을.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에 2022년에는 약 170억 불을 수주를 했고요. 예. 23년에는 140억 불, 그리고 작년에는 90억 불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주가 좀 우량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주가 꺾여왔던 만큼 추후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성장폭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방산이라고 하는 산업의 수주는 산업 협상만 1, 2년 정도 걸릴 정도로 예. 상당히 긴 호흡에서 나오다 보니까 수주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주 부침이 올 때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고평가 논란 속에서 ETF도 워낙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러우 휴전 가능성을 계기로 뭔가 조금 이익을 냈으니까 뭔가 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이걸 맞습니다. 조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요즘 시장에서 또 하나 굉장히 관심을 끄는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데 APR. 네, 맞습니다. 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가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ETF가 뭐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화장품 ETF 수익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6개월 수익률 보면 거의 60%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타이거 화장품이 최근 6개월에 63%, 소울 화장품 탑3 플러스가 64%, 예. 하나로 K뷰티가 61%의 6개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APL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배경을 보시면 예. 이거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행사가 있었는데 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APR이 2등과 압도적인 차이로 9%의 점유율을 차지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예. 미국한 수출도 거의 29%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이 한 18%,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9%에 지나지 않는데 APR이 29%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중국에 많이 의존했던 수출과 다르게 지금 미국과 서구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APR 같은 어떤 중소형 이런 화장품 주식들은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K-뷰티, K-컨텐츠, 이른바 우리 K-컬처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여러 가지 ETF가 있을 텐데 혹시 네네. 조금 뭐 좀 관심을 좀 가져야만 할 만하다, 가질만 하다 하는 걸 좀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에이스 K-팝 포커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그 ETF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라든지 JYP, SM 엔터테인먼트에 거의 80%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주로 K-팝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 5종목들이 모두 다 그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지금 한한령. 에이펙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올 가능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네. 한한령도 해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케이스 에이파 포커스, 그다음에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그다음에 하나로 FN K푸드, 네. 하나로 K뷰티, 타이거 화장품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ETF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종목 수만 해도 1,0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물론 다 그렇게 거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투자자들이 요즘에 이 손실을 뭐 줄이면서 수익률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형 ETF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전략형 ETF라는 게? 전략형 ETF는 흔히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한 ETF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 예, 맞습니다. 네.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한 ETF 출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출시된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출시된 ETF와는 약간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커버드 콜 1세대, 네. 2세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인기가 많은 거는 커버드 콜 2세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커버드 콜 ETF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 전략의 ETF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 커버드 콜 ETF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산과 네. 그 자산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옵션 매도란 기초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주는 대신에 네. ETF는 추가 수익을 받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ETF의 그 콜옵션 매도의 프리미엄, 즉 네. 추가 수익을 취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높아질수록 추가 수익은 커지는 대신에 기초 자산이 상승할수록 ETF가 상승하는 비율, 이걸 꼭 참여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여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상당히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네네. 개인들이 이런 걸 사기에는 상품 구성을 제대로 모르면 네네. 뭔가 도대체 어느 경우에 얼마나 오르고 어떤 경우에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래서 이 투자를 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기초 자산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네.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이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다, 목표 수익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참여율 같은 경우에도 그 콜옵션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투자할 ETF가 많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굳이 연구를 많이 해서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는 걸 좀 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또 하나가 이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 정부가 이제 밸류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만든 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인데 네네. 이게 올 들어서 36% 가까이 올랐다는데 뭐 코스피 전체 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밸류업 지수를 토대로 한 ETF도 별 효과가 없었나요? 네, 거의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그 밸류업 지수와 지금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를 확실하게 보려면 먼저 밸류업 지수의 주요 구성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1일 기준으로 보시면 밸류업 ETF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코덱스 200 ETF와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ETF의 주요 구성 종목을 보시면 상위 구성 종목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 비율은 좀 다르지만 종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최근 최초 이 지수 구성 당시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코스피 우량주를 대거 포함을 했고요. 예. 시가총액에 따라서 편입 비율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코스피와 비슷한 추이를 결국 보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런 우려들이 최근에는 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약간 정체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뉴욕 주식 좋지만 무너질지 몰라 이런 걱정도 있는데 네네. 이런 때 좀 ETF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결국은 분산 투자와 약간의 현금 보유가 심리적으로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MMF라든지 머니마켓 이런 걸로 현금을 좀 가져가시고요. 너무 한 종목에 몰리는 투자보다는 분산하는 투자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ETF 투자 동향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ETF 전략팀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죠. 주식 관련 세금은 여론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철회된 게 대표적이죠. 증권거래소 인상도 논란인데요. 공매도도 수시로 금지와 재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역적 손질은 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증시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